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에 살았던 성품이 강직하며 용감하고 매사에 공사가 분명하였던 참 군인 이완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부인의 말을 잘 들었다고 하는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무신 이완 장군은 훈련대장,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평생 북벌에 있는 힘을 다했다. 이완은 어려서부터 힘이 장사인데다 담력이 태상과 같았다. 이완이 어려서 어머니와 외갓집에 갔을 때의 일이다. 한밤에 뒤가 마려워 이를 보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는 이완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개를 물어갔다. 개의 비명에 사람들이 뛰쳐나와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그러자 볼일을 다 본 이완은 호랑이가 개를 물어갔다고 말했다. 그 말에 어른들이 기겁해서 그런 급한 판국에 어찌 그리 태어나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완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호랑이가 이미 달아났는데 소리를 지른다고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물어간 개를 다 먹기 전에는 되돌아오지 않을 텐데 무엇이 급해 보던 일을 중도에서 마치겠습니까? 어느 해 여름 원두막에서 이완이 친구와 낮잠을 자는데 커다란 뱀이 그의 허리를 타고 넘어갔다. 이완은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다가 뱀이 다 지나간 뒤에야 친구를 깨워 그 이야기를 하였다. 얼굴빛이 하얗게 변한 친구가 놀라 벌떡 일어났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자 이완은 무심하게 그놈이 나를 나무 덩굴로 알고 넘어가는 이상 나도 그런 양하고 있어야 무사하지 않겠나? 하고 대답하여 친구를 놀라게 하였다. 이완은 20살이 넘어서면서 사냥을 매우 좋아하여 날마다 깊은 산중에 들어가 짐승을 잡았다. 하루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날은 어두워지고 산은 험해서 이리저리 헤매던 중 초가가 보여 그 집을 찾아갔다. 이완이 대문을 두드리니 어떤 소녀가 나와 이 집은 도적 소굴이고 자신도 잡혀온 몸이라며 어서 도망가라고 손을 저었다. 그러나 이완은 집 안으로 들어가 저녁상을 차려달라고 하여 잘 먹고는 도적 괴수의 이불에 들어가서는 태연히 잠을 청했다. 도적 괴수가 들어와 이 광경을 보고는 노발대발하며 밧줄로 이완을 꽁꽁 묶어서는 한쪽 구석에 두었다. 그러고는 시장하다며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마시는데 이완이 묶인 채 힐책했다. 졸장부도 분수가 있지. 사람을 앞에 놓고 혼자서만 술을 마시기냐? 그 말을 들은 녀석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후닥닥 달려들어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고는 용서를 빌었다. 무식한 놈이 어른을 몰라 배웠습니다. 이완은 자기를 놀리는가 싶어서 화를 벌컥 냈다. 죽이려면 빨리 죽일 것이지. 이 무슨 회귀한 장난이냐?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듯 도적 괴수가 손을 저었다. 장난이 아니올시다. 연전에 신수점을 친 일이 있는데 제가 언제고 보도청에 잡혀가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 도리가 없는가 하고 물었더니 언젠가 보도대장 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을 테니 그때 증표를 얻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선달님을 보니 얼굴 생김이 점쟁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과 똑같습니다. 선달님은 훗날 틀림없이 보도대장이 될 것이니 그때 저를 붙잡아도 죽이지 않겠다는 증서 하나만 써주십시오. 이완은 도적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손해볼 일도 없고 하여 수작을 받아주기로 했다. 좋다, 그렇게 하마. 그 대신 저 소녀를 내게 다오. 그 당시 이완은 아직 과거급제도 못한 처지였다. 그러나 도적에게 증표를 하나 써주고는 그 소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다음 여러 곳을 수소문하여 마침내 그 소녀의 영고를 찾았다. 죽을 때까지 곁에서 모시겠다고 울고불고 소녀가 떼를 썼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살살 달래서
집으로 보냈다. 그 후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완이 훈련대장과 포도대장을 겸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도적 하나가 잡혀왔는데 죄상이 한둘이 아니어서 참수형에 처하기로 판결났다. 그런데 그 도적이 죽기 전에 꼭 한번 포도대장을 뵙게 해달라고 애원한다는 말에 이완이 도적을 보러 갔다. 도적은 이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인을 몰라보시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알만한 인물이 아니라 고개를 흔들자 그 사람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바로 이완이 젊은 시절 산속에서 도적 괴수한테 써준 증서였다. 이완은 도적을 당장 풀어주고는 개과하게 하여 부하로 삼았다. 그 도적은 그 뒤 방어사에까지 올라 이완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에 충성을 다했다. 제17대 국왕 효종 때 이완은 북벌과 국방을 책임지는 훈련대장이 되어 있었다. 이완의 부인은 박색으로 유명했는데 이완이 출세하고 유명해진 것은 상당 부분 지혜로운 부인 덕분이었다. 효종이 이완을 훈련대장으로 등용할 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다. 어느 날 효종은 한밤중에 무신들을 긴급 소집한 다음 군졸들에게 촉이 없는 화살을 무신들에게 쏘게 하였다. 입고라라는 명을 받은 이완이 부랴부랴 대문을 나서려는데 부인이 나와서 물었다. 이 밤중에 조복을 차려입고 어디를 가십니까? 보면 모르시오. 대궐로 가는 길 아니오. 그러자 부인이 정색했다. 장군, 아무리 오밤중에 입거라라는 명을 받았어도 명색이 무관인데 조복이 웬 말입니까? 무장을 챙겨온 부인은 장군에게 바꿔 입으라고 하였다. 이완도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조복 안에 무장을 갖추고 출발하였다. 대궐에 도착하여 도나문을 들어서려는데 갑자기 양쪽에서 화살이 날아왔다. 장군은 그제야 부인의 성견지명에 감탄하였다. 자다가 무슨 병고가 일어났나 하고 궁으로 들어오던 무신들이 난데없이 날아오는 화살에 다들 허둥지둥하는데 등에 화살이 여러 개 꽂힌 채로 장군은 대범한 걸음걸이로 임금에게 갔다. 그때 임금은 문간에 나와 있었다. 북벌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무신들을 상대로 시험했기 때문이다. 임금은 이완 장군을 반갑게 맞이했고 이런저런 담화를 나누다가 이완이 돌아가려고 하자 황모대필 한 자루를 하사했다. 중국 사신이 귀한 것이라고 가져왔는데 경에게 한 자루 주겠소이다. 이렇게 귀한 걸 감사히 받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옷을 벗는데 부인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장군은 궁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다 듣고 난 부인이 또 다른 일은 없었느냐고 재차 물었다. 전하께서 붓 한 자루를 주셨소. 그 붓 좀 보여주십시오. 부인은 붓을 받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갑자기 다듬이돌에 놓더니 방망이로 내리쳤다. 안을 잘 살펴보니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다. 금일 인시에 대장 휘하의 군을 인솔하고 남대문으로 입성하라. 이완은 크게 걱정하였다. 굳게 닫힌 남대문에 어떻게 진입할꼬?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귀띔했다. 얼굴이 밝아진 이완은 군사들에게 포대 자루를 하나씩 가지고 노들나루에 가서 모래를 담아 남대문 성벽에다 기대어 쌓게 하였다. 그러고는 날이 밝기 전에 군사들을 이끌고 남대문 성벽을 넘어 대궐로 진입하였다. 놀란 내시가 임금께 아랬다. 상감마마, 지금 이완 장군이 군사를 몰아 골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뛰쳐나온 효종은 이완을 불러 노고를 위로했다. 그런 다음 이완을 북벌의 최고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니 이완의 눈에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는가. 장군은
사랑에 앉아 병서를 읽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면 안채로 들어가 아내를 업고 놀았다. 아내 말고도 장군이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건 타고 다니던 말이다. 이완은 자신이 타는 말을 창밖에 메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꼴과 콩을 반드시 직접 가져다가 먹였다. 사람들이 말했다. 명예와 지위가 그렇게 높은데 천한 종들이 할 일을 직접 행하시니 체면에 손상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완이 대답했다. 나는 국마로 출세하였으니 항상 아침 저녁으로 전쟁에 나아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칠 생각을 하고 있다. 한 몸의 생사를 오로지 이 말에 의지하는데 은혜롭고 사랑스럽게 길러주지 않았다가 위급한 때 가서야 공을 이루도록 요구한다면 저것이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찌 내가 부끄럽지 않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이완이 형조판서로 있을 때였다. 함경도에 엄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장령 이증과 밭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이완이 엄씨가 옳다고 판결하자 이증이 굴복했다. 판결문을 받으러 엄씨가 와야 했으나 여러 날이 지나도록 소식이 묘연했다. 이완은 먼 지방의 천민이 조정의 귀인과 큰 송사를 일으켰으니 이증이 고립되어 의지할 구석이 없는 엄씨를 살해하고 종적을 없애려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첩한 사람들을 뽑아 이증의 집을 몰래 살펴보게 하고는 이증의 어린 종을 잡아와서는 추궁했다. 아이는 실마리가 될 만한 것들을 대충 이야기했지만 상세하게 털어놓지는 않았다. 이완이 살살 달래자 마침내 실토했다. 처음에는 엄씨를 술과 음식으로 유인하다가 끝내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을 시켜 시신을 짊어지고 가서 한강에 빠뜨렸습니다. 공이 대궐로 들어가 임금께 아뢰었다. 나라가 나라일 수 있으려면 형정과 기강이 바로 서야 합니다. 지금 조정의 벼슬아치가 마음대로 송사의 상대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귀인이고 권세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신을 찾고 나서는 반드시 그 죄를 바르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신이 지금 시신을 찾고 있으니 만약 시신을 얻는다면 신이 반드시 제 손으로 죄인을 처벌하겠습니다. 이때 공은 훈련대장도 맡고 있어서 군졸과 마을 사람들을 징벌하고 강입에도 모두 모았다. 쇠갈고리를 많이 만들어 거미줄처럼 온 강을 덮었다. 드디어 시신을 찾아낸 배가 달려오니 공이 일어나 책상을 치며 말했다. 정의가 이루어졌구나.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 조사해보니 과연 엄씨의 시신이었다. 이에 형리와 군졸을 많이 보내 이중의 집을 포위하고 놈을 체포했다. 놈이 옥중에서 죽으니 온 조정에 뒤가 구린 벼슬아치들이 놀라 떨었고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섰다. 공은 성품이 강직하고 깨끗하며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어 매사에 공사가 분명하였다. 평생 북벌에 힘을 모았으나 국왕효종이 젊은 나이에 병사함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방어사는 조선시대에 나라의 방위를 위하여 군사요지에 파견하던 종이품 무관벼슬입니다. 천부당 만부당은 어림없이 사리에 맞지 아니한 것입니다. 선달은 과거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주로 묵과에 급제하고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만을 가리켰습니다. 조복은 조정에 나아가 할애할 때 입던 예복입니다. 도나무는 창덕궁 정문입니다. 인시는 12시의 셋째 시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오전 3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포대는 배로 만든 자루입니다. 노들나루는 서울의 한강 남쪽에 있던 나루터입니다. 지금의 노량진입니다. 국마는 활과 말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장령은 조선시대 사헌부에 속한 정사품 벼슬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편잠 이상의 청구야담이 모본입니다. 이강옥 교수가 옮긴 책 청구야담을 참고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립중앙도서관,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문화재단, 디지털용 인문화대전 그리고 디지털음 성문화대전의 그림과 사진을 빌렸습니다. 경기 옛이야기 특별전 시리즈 그 많던 옛이야기는 어디로 갔을까? 이완 장군편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히스토리엔 조선 왕조 어진 시리즈에서 효종 어진을 빌렸습니다. KBS 역사 스페셜의 300년 전 요리백과 음식띠미방에 정부인 안동장 시편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특별전의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현대풍속화가 김학수의 그림 동작나루의 봄빛을 빌렸습니다. 김한민 감독의 2011년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과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PNZ리, 러브픽, 클립아트 코리아 그리고 프리픽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반면에 쇼츠는 매일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